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생텍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남극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기를 조종해오던 파비앙은 평온한 구름이 보일 듯 말 듯 그리는 잔주름과 그 고요함을 보고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제 행복한 기항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생줄리엥 시계의 나타남 10분 내로 착륙하겠음. 기내의 무전사가 항공로의 모든 무선 전신국에 전신을 보내고 있었다. 마젤란 해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2500km의 항공로에는 생줄리엥과 같은 비행장이 늘어서 있었다. 무전사가 조종사에게 종이 한 장을 전했다. 천둥이 어찌나 심한지 리시버가 방전으로 가득합니다. 생줄리엥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하늘을 보시오. 어항 속의 물처럼 고요하지 않소? 또 모든 비행장에서 맑음, 바람 없음이라는 무전을 보내왔소. 계속해서 갑시다. 무전사는 밤하늘이 아름답긴 하지만 어딘가 상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곧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는 몹시도 싫었다. 착륙한 지 10분이 지나 파비앙은 다시 이륙해야 했다. 계기판이 안 보이는군. 불을 켜야겠어. 밤은 이미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면서 어느새 골짜기들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을마다 불이 켜지고 별빛들이 화답하고 있었다. 파비앙도 표지등을 깜빡이며 마을에 응답했다. 계기판의 라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안전하게 자리 잡은 것 같다. 아무 흔들림도 진동도 떨림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파비앙은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가죽 의자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는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을 맛보는 비행 중의 깊은 명상을 시작하였다.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 세 항로의 우편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남쪽, 서쪽,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자정 무렵 유럽 노선 비행기를 출발시키기 위해 이 새 비행기가 싣고 오는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 항공로의 책임자인 리비에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착륙장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세 대의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안심할 수 없다. 전보가 도착할 때마다 리비에르는 자기의 승무원들을 어둠에서 구해내 이끌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칠레선 우편기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등불이 보인다는 전신이 왔습니다. 알았네. 밀물과 썰물, 신비로 가득 찬 바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보물을 해안가로 밀어 올리듯이 밤이 한 대의 비행기를 인도해 오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두 대의 비행기도 밤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거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쉴 수 없겠지. 유럽행 비행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질 테니. 영원히 난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할 거야. 이 늙은 투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지쳐있음을 느끼고 놀랐다. 시간이 있을 때 한다면서.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들을 늙음악으로 미뤄왔지. 마치 어느 날인가는 시간이 있을 것처럼. 하지만 평화란 없는 거야. 모든 우편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리비에르는 일에 여념이 없는 늙은 정비감독 루루 앞에 멈춰섰다. 루루 역시 40년 동안 자신의 일에 심혈을 기울여온 사람이었다. 이것이 너무 꽉 지어져 있어서 애를 먹었지만 이젠 됐어요. 이 부속품들을 더 빼기 쉽게 박으라고
공장에 말해야겠군. 리비에르는 루루의 깊게 패인 주름을 바라보다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다. 루루, 자넨 평생 동안 사랑이란 걸 얼마나 해봤나? 사랑이라고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늘 시간이 없었단 말이지? 나와 같은 신세로구만. 그렇죠 뭐. 정말로 그럴 여유가. 리비에르는 피로 때문에 오는 모든 서글픈 생각을 떨쳐내고 칠레선의 우평기가 폭음을 내고 있는 경납고로 향했다. 비행기가 마침내 경납고 앞에서 멈춰섰고 정비사들과 인부들이 몰려와서 우편물을 내리고 있는데도 조종사 펠러랭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 내리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알 수 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듯이 조종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직도 비행기의 소음들이 귀에 쟁쟁한지 모른다. 드디어 그가 자기 상사와 동료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오늘 비행이 어땠는지 아신다면. 침울한 감독관과 말없는 리비에르 그리고 조종사 펠르랭을 태운 자동차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달리고 있을 때 펠르랭은 서글퍼졌다. 그건 반란이나 다름없다. 거의 변함없이 한결같은 얼굴이 그렇게까지 변하니까 말이다. 안데스 산맥의 투풍가토봉 근처였어. 그가 어떤 기적을 목격했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처음엔 고요하기만 했지. 그렇지만 태풍 전야와 같은 불길한 힘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어. 그래서였을까? 투쟁할 상대도 없이 나는 핸들 위에 손에 힘을 주고 있었지. 그러다가 강풍에 휘말렸던 것 같아. 그는 비상시에 출구를 찾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고는 전율했다. 이젠 끝이구나. 앞에 있는 산봉우리로부터 눈이 용솟음쳤다. 그리고는 안데스 산맥의 모든 산봉우리들이 차례차례로 끌어올랐다. 내가 조종하던 비행기를 마구 흔들던 소용돌이조차 이젠 기억나지 않아. 용솟음치던 회색 눈보라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는 것밖에. 그는 수천의 얼굴 중에서 한 얼굴을 알아봤다고 생각했지만 그 얼굴은 이미 잊혀져 있었다. 리비에르는 찬미하는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런 사람들은 모험의 신성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외쳐대는 경탄은 그 참뜻을 왜곡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펠르랭은 속된 찬사를 경멸하듯 물리칠 수 있는 고결한 면을 갖고 있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어? 퇴로가 막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강풍이 몰려와서 비행기를 7,000피트로 들어 올리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강풍이? 잠시 후에 또 다른 강풍이 비행기를 뒤집어 엎는 바람에 3,000피트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산봉우리가 충돌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죠. 평야 위를 날고 있었던 거군. 네, 그랬습니다. 게다가 하늘도 맑았죠. 폭풍을 벗어난 거군. 네, 폭풍을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엔 동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멘도사에도 폭풍이 있었나? 아니요, 청명한 하늘에 바람 한 점 없을 때 착륙했어요. 하지만 폭풍이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좀 기괴한 폭풍이었어요. 그런 걸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조종사 펠르랭은 어떤 기억에 사로잡혔는지 입을 다물었다. 자동차가 시내로 접어들자 리비에르는 회사 사무실 앞에서 내렸다.
리비에르가 사무실에 나타나자 꾸벅꾸벅 졸고있던 직원들은 활기를 띠었다. 허둥대는 사무원들, 서류를 후닥닥 훑어보는 과장, 또닥또닥 타자기 소리. 위기를 맞았던 칠레 노선 우편기 이후로 리비에르는 이제 흐뭇한 전신을 잃고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비행기가 통과하고 난 비행장들이 차례로 성공을 예상하는 전신들을 보내왔던 것이다. 기상 보고서를 주게. 비행장마다 맑은 날씨, 활짝 깬 하늘, 순풍을 알리고 있었다. 좋아. 그는 세계의 절반을 감시하는 야간 파수꾼으로서 상황실을 둘러보기 위해 나갔다.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리비에르는 밤을 헤아렸다. 아주 맑게 갠 밤하늘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는 비행기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구조할 길이 없을 것 같아 혼란스럽던 밤들이 생각났다. 그럴 때면 밤의 장애물들을 향해 무작정 날아오른 우편기가 부르는 단조의 노래에 얼마나 비탄에 빠졌던가. 감독관 로비노는 조종사 펠르랭을 친구로 만들려는 중이었다. 호텔방에서 그는 조종사 앞에 자기 가방을 끌어놓고 소중하게 싼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사하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로비노는 이 작은 거무스레한 돌멩이로 인해서 자기 생의 환멸과 불행한 부부 생활과 모든 어두운 현실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브라질에서도 이와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죠. 지질학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 그게 내 유일한 열정이랍니다. 로비노는 리비에르가 찾는다는 전갈에 못내 아쉬웠지만 의연함을 되찾았다. 리비에르 본부장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날 찾으신다고 하니 난 이만 가봐야겠어. 로비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리비에르는 벽에 붙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회사의 항공 노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참 만에 머리도 돌리지 않은 채 리비에르가 물었다. 로비노, 이 지도를 어떻게 생각하오? 예, 지도요? 본부장님, 이 지도는... 실상 감독관은 그 지도에 관해 아무 생각도 없었다. 리비에르는 로비노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은 채 명상을 계속했다. 이 항공망의 얼굴은 아름답지만 냉혹하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많은 생명, 많은 젊은이를 앗아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목적이 우선이다. 리비에르 옆에 서서 여전히 지도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던 로비노가 조금씩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펠르랭하고는 친해졌어? 네?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오. 그의 입술 위에 서글픈 미소가 떠올랐다. 로비노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펠르랭은 당신의 부하 직원이란 말이오. 예. 당신은 당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거요. 어쩌면 당장 내일 밤에라도 그 조종사에게 위험한 출발을 명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오. 그러면 그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오. 예. 당신은 여러 사람들, 당신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정 때문에 당신 말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속이는 게 돼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어.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정 때문에 어떤 힘든 일에서 그들을 빼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당신이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거기 앉으시오. 리비에르는 부드럽게 로비노를 자기 책상 쪽으로 밀었다. 내가 당신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겠소. 로비노, 당신이 지쳐있다 해도 당신의 힘을 북돋을 사람은 부하 직원들이 아니오. 그런데 상사라는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오. 자, 받아 쓰시오. 네, 뭘 말입니까? 로비노 감독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펠르랭 조종사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림이라고 말이오. 이유는 당신이 아무거나 생각해내시오. 하지만 본부장님. 로비노, 내 말을 이해했다면 그대로 이행하시오. 당신의 부하들을 사랑하시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게 사랑하시오. 이제 로비노는 다시 열을 내어 조종사에게 프로펠러의 바퀴통을 닦으라고 명령을 할 것이다. 한 시간 후 파타고니아선 우편기의 무전사는 마치 누가 어깨를 밀어 올리듯 가볍게 몸이 쳐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주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별빛을 모두 가리고 있었다. 이거 아무래도 어려운 밤이 되겠는걸? 무전사가 조종사 파비앙의 어깨를 툭 쳤으나 그는 꼼짝도 안 했다. 멀리 있는 폭풍의 첫 소용돌이가 비행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를 폭풍 속으로 이끌고 온 건 조종사의 어두운 육체였지만 또한 그를 감싸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저 두 손은 짐승의 목을 조르듯 이미 폭풍의 목을 조른다. 힘이 잔뜩 든 듯한 두 어깨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깊은 조심성이 느껴졌다. 지독한 폭풍이다. 어서 빠져나가야 될 텐데. 왼쪽으로 꺼져가는 등대의 불빛처럼 약하게 또 하나의 번개가 번쩍였다. 무전사가 그걸 알려주려고 파비앙의 어깨를 건드리려 할 때 그는 고개를 들더니 천천히 처음과 같은 포즈로 되돌아갔다. 그 어깨는 여전히 꼼짝 안 했고 뒷덜미는 가죽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어져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생텍 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어린 왕자, 인간의 대지, 성체와 같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생텍 쥐페리. 오늘은 생텍 쥐페리의 작품 세계에 대해 건국대 불문학과 김동윤 교수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본명은 앙뚜안 생텍 쥐페리로서 애칭은 생텍스입니다. 프랑스 중남부 도시 리옹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는 일찍부터 비행기에 대한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항로를 잇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과 프랑스 레지스탕스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지요. 그는 말만 하고 글만 쓰는 안진뱅이 글쟁이가 아니라 영웅적으로 행동하는 작가였습니다. 앙드레 말로라는 작가와 함께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판에 박힌 일상을 좋아하지 않았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모험을 선택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직업을 택했던 겁니다. 칠흑 같은 창공으로 날아올라가 지구를 내다보면서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생텍 쥐페리에게 자연과 우주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와 대지를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깊은 인류애를 느끼면서 그것을 소설로 썼습니다. 야간 비행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명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정의와 자유의 삶을 위해 싸우는 인간의 영웅적 행동을 찬양하였습니다. 매 순간 불꽃처럼 치열하게 살다 1944년 7월 31일 비행 도중 창공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정리한다면 생텍스는 인간의 대지, 성체, 남방우편기 등 주옥 같은 작품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 비행이라는 직업을 통한 영웅적 행동, 그리고 따뜻한 휴머니즘을 표현했던 거죠.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생텍 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일부를 마칩니다.